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4강이죠. 외계행성계 탐사 파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가 있는데 이때 새 중심별의 질량하고 반지름이 이제 태양하고 같고요.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이제 잡아볼 건데요. 가하고 나의 경우는 중심별과 행성이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조건에서 어떤 게 있었죠? 얘네 둘의 질량이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가에서의 공전 주기와 나에서의 공전 주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제로 뭐 케플러 법칙을 제대로 재성 법칙을 이제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전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뭐하고 뭐냐? 중심별의 질량과 거리예요. 그런데 중심별의 질량과 거리가 서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의 경우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들보다 공전 주기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하고 나에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겠느냐? 바로 이 둘이 함께 공전을 했을 때 공통질량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중심별, 그러니까 가부터 보면 중심별하고 행성이 지금 1이죠? 여기다 이걸 따져보자. 공통질량 중심만이 여기 있어. 그러면 중심별은요, 이만큼의 공간을 주기 피 동안 지금 도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경우는 행성의 질량이 2배입니다.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이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어디로? 약간 행성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중심별의 공전 궤도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같은 시간 내에 각기 다른 궤도를 돌게 되죠. 누가 조금 더 빠를까요? 그렇죠. 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 일단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을 거고, 이때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 이것은 뭐에 영향을 받게 되죠? 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이랬을 때 공전 속도 누가 더 빠르다? 그렇죠. 나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량 또한 나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행성에 의한 시기, 진행되는 시간. 자, 지금 우리 얘들을 보게 되면은 행성과 별의 반지름이 다 같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뭐다? 공전 속도. 그럼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네, 그렇죠. 주기죠. 그래서 이 둘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다가 더 주기가 길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어떻다? 더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의 경우가 나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기 진행되는 시간 또한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정답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 자, 그리고 원궤도,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조건들은 다 제외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경우에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행성이 지날 때 중심별의 편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항상 행성과 중심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행성 A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별은 뭐 한다?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는 청색 편의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게 되죠?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디귿을 좀 보게 되면 중심별의 어느 흡수성의 파장 크기 변화는 A와 A'를 지날 때, 자,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간혹 이 궤도를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중심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궤도를 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중심별의 속도는
중심별의 속도는 행성하고 어때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행성 A하고 A-에서의 시선 속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토대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기본적인 거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A에 있을 때 행성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치자. 그럼 이제 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반대 방향으로 라지 V라고 움직인다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A-에서 이 행성을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이 속도가 바로 뭐가 되죠? 이게 V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성분을 봐야 되느냐? 시선 성분을 봐야 돼. 이 성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이제는 30도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 그대로 이제는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크기가 비례하는 거 이용을 하자라고 하면 2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이제 주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 때 원궤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선 속도는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 사인 곡선이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좀 이제 그리기 어려운 경우는 사인 곡선을 그리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특수각 나와봤자 30도, 60도, 45도 이런 정도로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별의 시선 속도를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인 곡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별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제 크기니까 행성만 그려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우리 이제 초반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성의 시선 속도는요, 편의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비례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사인 곡선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행성이 A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니까 시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가 A일 때의 위치입니다. A. 자, 그러면 이제 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왔을 때가 어디로 가죠? 90도 돌았으니까 여기고요. 90도 더 가고 그 다음에 60도 가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될 때냐? A-가 될 때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는 봤을 때 우리 각도 이게 V라고 하면 얼마가 되죠? 1분의 V. 그럼 별도 어떻게 된다? 여기가 라지 V면은 여기는 2분의 라지 V. 우리 크기만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뭐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인 곡선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일단 옳은 것이 되겠죠? 정답 기억하고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각각 1일차와 3일차, 3.n1차가 됐을 때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식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식현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는 뭐와 똑같죠? 네, 공전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전주기는 이 식현상이 나타나는 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2.2일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일보다 길지 않고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지금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식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광도 변화 같은 경우는 뭐에 비례하게 되죠?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밝기 변화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티귿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넘어갈게요. 행성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2014년 9월까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긴반지름 질량. 그래서 이거는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외계 행성들의 질량은 대부분 지구보다 크다. 우리 지구 질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 지구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공전궤도 긴반지름이요. 공전궤도 긴반지름 여기 지금 1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보다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방법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자, 이 방법이 뭐냐? 항성의 밝기 변화를 봤대요. 밝기 변화를 보는 거니까 바로 뭐가 되죠? 식현상이죠.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편의를 보고요. 시선 속도를 보는 거고, 밝기 변화는 식현상. 그리고 중심별이 아닌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때는 시선 방향이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일 때 가능한 거 아니죠. 수직일 때는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직일 때 관측 가능한 게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 가죠.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 지금 가의 경우는 뭐죠? 광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우는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이 중심별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밝기 변화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밝기가 밝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이것에서 굴절이 돼서 밝아지는 거. 자, 그런데 이때 밝기 변화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중심별에 의해서 배경별이 밝아지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이 작은 것이 바로 뭐에 의한 것이냐? 행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가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을 발견하기가 쉽다. 그렇죠. 식현상의 경우는 광도 변화가 행성의 반지름에 제곱 비례하기 때문에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나의 그래프는 행성의 중심별 아니죠.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것에 해당을 하겠죠. 이게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행성의 공전궤도인 시선 방향에 나란한 경우에만 아니죠. 자, 이것도 식현상의 경우도 나란한 경우에 가장 잘 보이는 거고, 약간 비스듬한 경우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직일 때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겠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죠.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생명의 가장 첫 번째 조건,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 범위를 우리가 바로 생명 가능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이 생명 가능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얼음도 안 되고 수증기도 안 돼요. 무슨 조건? 온도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온도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별의 광도 그리고 행성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중요한 팩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중심별의 밝기가 밝대요. 광도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중심별이 내보내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어떻게 된다? 더 멀어지고 혹은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별의 질량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되죠? 길어져요. 그래서 같은 온도 범위에 있을 때 그 구간이 생명 가능지대로 유지되는 시간 어떻게 되죠? 네,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화성의 온실 효과가 현재보다 약해진대요. 화성은 지금 물이 있다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멀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온실 효과가 현재보다 약해진대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얼음이겠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7번 넘어갈게요. 자, 태양과 항성 근리적 581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행성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생명 가능지대 이렇게 위치를 하죠. 근데 이제 근리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근리제의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깝다, 광도가 태양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태양이 근리제 581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폭과 거리는 양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태양이 근리제보다 더 폭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성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행성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양. 자,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광도하고 거리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이제 거리는 나와 있지만 정량적으로 광도 비교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항상 뭐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바로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즉,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중심별 복사 에너지는 이 물이 어떤 상태, 액체인지 고체인지 기체인지 이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보면 화성 같은 경우는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물은 어떤 상태로 얼음으로 존재를 해요. 자, 반면에 근리제 581G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상태로? 물로.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은 뭐다? 네, 근리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가죠. 자, 주기율성 ABC의 질량,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공정 궤도 반지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먼저 빈칸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이 얘가 가장 크고요. C, B의 순서가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주계열성이니까 광도고 질량 양의 상관관계죠. 질량 어떻게 돼요? 역시 이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A가 2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C가 1.2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3은 1.2보다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 질량을 1로 놔두죠? 그런데 얘가 지구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아, 얘는 1보다도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질량에 따라서 폭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B 같은 경우는 0.3에서 0.5까지니까 네, 0.2예요, 폭이.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0.8이에요. 그럼 1번은요. 질량이 가장 큰 녀석이니까 얘는 0.8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별의 강도는요. 가장 생명 가능지대가 멀리 있는 A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A에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0.8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광도가 크니까. 그리고 이때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항상 뭐의 관계를 봐라? 수명의 관계를 봐라. 그래서 B하고 C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 질량이 가장 작은 B가 가장 오래 머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갈게요. 태양계 생명 가능지대의 변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 가능지대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폭은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변하는 것은 태양의 광도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폭은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40억 년 후 1AU, 우리 40억 년 후 지구가 여기 있을 텐데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만약 물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태양계 행성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전궤도 긴반지름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 바로 이제 금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 누구냐, 이제 화성인데, 자, 우리 그냥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어요. 자, 보자. 온실효과. 우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하면 뭐를 보셔야 돼요? 온실기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은지. 근데 이제 보니까 가하고 나는 주요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압이요. 95기압? 0.01기압. 절대적인 양이 가에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효과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기의 평균 밀도 기압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태양의 광도가 현재보다 커진대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는 어떻게 되죠? 더 멀어져요. 지금 1AU 부근에 있는데 더 멀어진다. 자, 이것도 사실 행성 몰라도 보는 거야. 지금 이미 0.7이니까 생명 가능지대보다 가까이 있어서 기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런데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겠죠. 굉장히 작아지게 됐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4강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